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자,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가 저희 TV조선 단독 생중계로 방송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통방통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은 바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전자담배 그리고 가향담배 때문에 담배 소비량이 늘었다라는 보도가 실려 있었습니다. 신문 열어보겠습니다. 담배 소비량이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담배 판매량이 17억 8천만 갑으로 지난해 상반기 17억 4천만 갑에 비해서 2%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지지난해 상반기 16억 7천만 갑과 비교했을 때는 6.4% 늘었다.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증가세의 가장 큰 원인은 관련형 담배, 전자담배 때문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많이 들고 다니시는 찐담배라고 하는 그 담배 때문인데요. 지난 3년간 33%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국가적으로 금연운동을 십수년간 했지만 이 관련형 전자담배 때문에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평균 소비량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건강에 큰 해가 없다, 상대적으로 연초에 비해서 큰 해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는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은 매일경제입니다. 자, 결국 공시가를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신문 펼쳐보겠습니다. 보유세 폭탄 부른 공시가 결국 낮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집값 급락에 공시가보다 시세가 낮은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1년간 유예하겠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유예하는 것보다 차라리 확실하게 낮추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가 이런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년 유예안보다 보유세 부담을 더욱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은 역시 조선일보입니다. 대장동 친필 지시, 불법 경선 자급, 이재명 어디까지 개입했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내용인데요. 펼쳐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배임과 관련된 의혹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도표를 보겠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민간업자 참여를 허용했다라는 부분들. 원래는 성남도시개발공사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 외에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SPC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변경을 했다. 그래서 김만배를 포함한 대장동 일당들이 성남 대장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는 게 배임 의혹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업이 잘 돼서 이익이 초과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걸 환수하는 조항들을 넣기 마련인데 이걸 뺐다. 그래서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돈이 갈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 배임을 했다라는 의혹으로 검찰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세 번째로는 제1공단 분리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남시가 대장동과 제1공단을 분리개발하도록 변경해 줌으로 인해서 대장동 일당의 자금을 부담을 조금 덜어줬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정 실장과 김용 부원장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요.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도 관계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죠.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 수사팀 개편 이후에 재수사를 통해서 관계자 진술뿐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이 이 대표를 사법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라는 내용까지 실려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신문은 국민일보입니다. 자, 바로 펼쳐보겠습니다.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평창올림픽 때 김여정을 일부러 피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실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때 미국 펜스 전 부통령과 그리고 여러 정상들을 김여정 부위원장 포함한 많은 북한 측 고위층 인사들과 만남을 적극적으로 가질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려고 굉장히 애썼는데 이를 펜스 부통령이 피해 다녔다라는 내용이 보도에 실린 겁니다. 펜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만나는 일을 피한 이유로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북한에는 거대한 상징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일일 것이고 그것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아베 전 총리와 자신을 북한 고위층 인사들에게 가깝게 소개를 시켜주려고 했던 걸 거부했던 그런 에피소드를 자신의 책을 통해서 밝혀온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아침 조간신문 만나봤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얘기해 볼 텐데요. 먼저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이 정도는 돼야 측근이다라고 했던 인물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 이 두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이 모두 구속이 되면서 이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연내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내 리더십마저 흔들리고 있죠. 영상 보겠습니다.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지난번 대선 경선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 결과 잘 됐죠. 그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아 그럼요. 정진상은 이 오피스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죠. 일 년 만에 나왔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자,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부터 신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신문 보시죠. 자, 정진상 실장은 일단 완벽한 소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면서 일단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10시 10분까지 8시간 10분 동안 굉장히 이례적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만에 오전 2시 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실장 측이 100여 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통해서 검찰의 영장 청구는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진술에 의존한 완벽한 소설일 뿐이다. 영장 기각을 요구했으나 검찰 측의 손을 법원이 들어줬습니다. 또 하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도 법원은 예의주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 측의 핵심 인물들인 남욱 변호사와 그리고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구속기한이 만료되면서 남욱 변호사는 오늘 자정 그리고 김만배 씨는 오는 24일 석방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과 정 실장을 구속하지 않으면 이들과 입맞출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결국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법원에서는 영장이 발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정 실장이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경제 파탄에도 힘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저의 일로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어떻게 미리 알고 계셨는지. 아니요, 자세한 건 그 변호인하고. 정 실장님 힘내세요. 유동규 본부장이 1억 4천만 원 줬다고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거 말씀해 주시군요. 자, 앞서 제가 신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법원에서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여러 가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을 걱정했고 그리고 구속을 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 현재 줄줄이 풀려나고 있는 대장동 일당과의 말맞출 가능성도 우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에 이미 출소를 했죠.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 오늘 자정에 출소했습니다. 아무런 얘기 없이 차를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는 24일 출소 예정입니다.
뭐 상을 당했고 뭐 그런저런 일이 있어서 남욱 변호사보다 3일 정도 늦게 출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다 나가 있는 상태에서 정진상 실장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이들과 입을 맞출 것이다 라는 것을 법원에서는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른바 이제 죄수의 딜레마 이런 것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장동 일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로서 이 대장동 사업 개발에 힘을 썼고 거기에 대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네. 실제로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각자를 향한 혐의, 그다음에 뭐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된 액수의 범위들도 다 각자 좀 다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먼저 실토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 누가 형량의 이익을 받느냐 이런 걸 가지고 또 셋 간의 첨예한 어떤 입장 차이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출소 이후에 나온 메시지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들이 많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뭐 말려주겠다, 뭐 이런 말까지도 썼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게다가 유동규 실장이 어떤 출소 이후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검찰이 생각보다 수사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유동규 전 본부장이 했거든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미 사건의 진행 상황과 수사 진행 상황들을 거의 다 알고 있는 유동규 본부장 입장에서는 실제로 남욱 변호사나 김만배,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 그다음에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아마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느 정도 짐작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동규, 남욱, 김만배의 이 대장동 일당에 입맞추기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사실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미 실토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 속에서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가 뭐 자기의 입장에 유리한 그런 증언들을 굉장히 많이 할 가능성도 좀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수사 결과나 아니면 재판 결과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에 정진상 실장이 대질신문을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을 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거부했고요.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역시 대질신문은 언제든지 나는 오케이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질신문의 가능성은 그래서 지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연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망을 좀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대질신문이란 것은 왜 검찰에서 실시를 하냐면 어쩌면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피의자들끼리 네. 서로 얘기를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고 어떤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실제 있던 얘기를 하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상당히 좋은 수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진실 규명을 위해서 상당히 그 유효한 조사 방법이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정진상 실장 측에서 유동규와의 대질신문을 요청을 검찰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또 검찰청에 두 사람 다 검찰청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질신문을 하자. 여기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었냐면 유동규 씨의 진술 외에는 다른 물증을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밝혀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어떤 정진상 실장 측에서 유동규 씨와의 어떤 대질신문을 요구했지만은 검찰은 당일날은 일단은 거부를 했어요. 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어떤 의미라면 저는 뭐 두 피의자 전부 다 대질신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제 수사 기간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최장 20일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20일 내에는 꼭 한두 번, 최소한 여러 번의 대질신문을 통해서 진실 규명을 하는 게 검찰의 입장으로서도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검찰의 수사 방향은 그리고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어디까지 어떻게 개입이 됐느냐 이걸 밝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정가에서도 정 실장이 당시 얼마나 직급을 초월해서 실세 역할을 해왔는지 여러 정황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는 증언들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성남시 전 의원 A씨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성남시 과장, 국장의 결재까지 바꿨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라서 당신이 도대체 몇 급이냐라고 직접 물은 적도 있다. 그만큼 정진상 실장의 성남시 내에서의 어떤 위상이 굉장히 높았고 결정권자 중에서도 결정권자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성남시 전 의원의 입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B 씨, 이 대표가 모르고 서명했다면 무능한 일이 된다. 그만큼 이 대표는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 B 씨, 성남시 전 의원 B 씨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많이 관여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시 정진상 정책실장의 성남시 직급이 6급이었습니다. 정책실장이. 근데 성남시 과장이면은 5급 사무관이고 국장이면은 4급 서기관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재까지 6급이 좌지우지한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 나왔던 것들이 모든 결재는 정진상으로 통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게이트키퍼였어요. 최종적으로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한테 가기 전까지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그 밑에 올 때까지 최종적인 검토를 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바꿨다는 지금 얘기도 있잖아요. 그 결재까지 바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말을 이렇게 성립되는 거죠.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특수목적, 그러니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을 해야 되는데 특수목적 법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친필 사인까지 했던 이재명 대표의 당시 시장의 사인은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면은 이거는 무능이고 알았다면 그건 범죄가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거기다가 또 이제 그 대장동을 분리개발을 원래 했어야 되는데 그 제1공단과 근데 제1공단 하려면은 2천억 원이라는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니까 그걸 분리해줬어요. 그러니까 훨씬 수월하게 사업에 참여했던 거. 이것도 이제 또 규명을 해야 되고 왜 그런 가장 중요했던 거. 단군일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하는데 성남시가 50% 지분을 가지고는 1,800억 이득 보고 7% 가졌던 화천대유는 4천억 원 이득 본 이 초과 환수 조항을 뺀 게 바로 이 결제 라인이었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죠. 해명해야죠. 그렇지 않는다면 말았다면 이거는 알았다면 범죄고 몰랐다면 이건 이재명 대표가 무능한 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죠.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길을 열어준 것도 혹시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했던 그 부분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걸 몰랐다면 무능이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광수현 평론가 어떻습니까? 네, 몰랐다면 무능이라고 이렇게 성남 전 시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행정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큰 대장동 같은 큰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특히나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자문단의 어떤 조력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정진상 실장 한 명의 말만 듣고 바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또한 그 확정적 이익 환수하고 초과 이익 환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각자 그 이익 환수 방식에 따른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으로 따지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인데 이것은 서로가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만 가지고 이 대표가 모르고 서명했다면 무능한 일이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몰랐을 리 없다라는 건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가 과거 대장동 개발 사업을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고 여러 차례 홍보를 했고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까지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무려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입니다. 본인 입으로 본인이 그 자랑으로 치려고 했잖아요. 환수시켰다. 내가 본인의 국정감사의 슬픈 이야기는 그럼 다 거짓말입니까?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등등 이렇게 저를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그 원망하던 저를 위해서 돈을 줬다, 대선 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내가 하는 건 내가 벌받을 거고 다른 분들이 벌받을 거고 다른 분들이 벌받을 거고 인적 같은 경우는 다 지워지는 게 아닙니까? 그분이 했던 것들이 이제 현재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으니까 그건 지울 수 없을 거예요. 자, 지난 주말 정진상 실장이 구속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말 내내 칩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칩거를 하면서 SNS에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주말에 외부 일정 없이 칩거한 이재명 대표입니다. 민생 메시지를 페북에 쓰면서 페이스북에 쓰면서 민생 메시지에 집중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일절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택에 머물면서 민생 메시지를 냈는데 이것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대신 현 정부 실정을 부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방탄 논란으로 흐트러진 대여를 단일 대오로 유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런 평가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말 동안에 친명계로 불리는 여러 의원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해서 단상에 올라가서 메시지를 이러저러하게 낸 것도 있고, 그리고 당내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다지기 위해서 외부 활동 없이 칩거하면서 민생 메시지에 주력했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 실장이 구속된 이후에 이 대표가 올린 SNS 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정치적 동지 중에 한 명이 또 구속이 됐다.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는 표현을 썼고, 조작의 칼날을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 더 보시죠.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 파괴에 혈안된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다. 나의 걱정은 내 걱정이 아니라 지금 민생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당내 불만은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곧 이 대표의 거취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수도권의 삼선 의원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까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이재명 대표 거취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강성필 평론가님, 실제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후년에 있을 그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김용, 정진상 등이 구속이 되면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목 아래까지 왔다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이런 우려 속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취 논란이 조금씩 올라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총선이 다가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사법 리스크가 본인의 총선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제일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의 이런 수사가 국민적인 여론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의 그 영향력이 많이 수그러들 것이다. 하지만 그 국민들이 느끼기에 검찰이 야당을 좀 탄압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아마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관망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까지는 관망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한 수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당내 불안감은 그래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신문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신문을 함께 보면서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 SNS에 유검 무죄, 무검 유죄 썼고요. 그리고 퇴진 운동을 외치는 지금 7명의 친명계 의원들의 얼굴이 쭉 보입니다. 지금 민영배, 무소속 민영배 의원, 양이원영 의원, 강민정 의원, 안민석 의원, 유정주 의원, 황운하 의원, 김용민 의원까지 이렇게 쭉 보이는데요. 내부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비명계, 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서 당이 방향타를 확 꺾어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서서히 퍼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래쪽에 빨간색 밑줄 쳐진 부분을 좀 집중해 주시면, 강경파 중심의 대응 투쟁에 대해서 출구 전략을 남겨야 하는데 빠져나갈 구멍조차 틀어막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강경파 의원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일방적으로 쏠려가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설정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집회에 참석을 해서 어떤 자기의 정치적 의견을 어떤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별적인 어떤 의원들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당적으로 예를 들어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나가라고 하는 일도 없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집회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면 국회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어떤 의견 표명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흔드는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이것도 다 그 표현의 자유의 하나거든요. 집회의 자유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얘기했다 해서 헌정 질서를 흔든다. 왜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오죽했으면 어떤 이 광장에 시위까지 집회까지 나와서 어떤 정부에 대한 토로를 했겠느냐. 좀 정부로서도 무조건적으로 예를 들어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대다수의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보더라도 어찌 보면 대통령 직무 수행에 있어서 평가가 부정적 평가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럼 왜 부정적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고 이런 당연히 국민들도 그렇고 이런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누가 주말에 나와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대통령실에서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하나 더 짚어드릴 텐데요. 일단 헌정 질서를 흔드는 주장이라는 맥락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이렇게 민주당을 향해서 대선 불복이라는 비판도 지금 여권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보겠습니다. 공공연히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민주당, 이건 대선 불복하겠다는 것 아니냐 하는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아래쪽에 빨간 줄 보시죠. 이재명 대표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태도가 달라졌다. 그동안에 한두 명에 그쳤던 집회 참석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7명이나 공공연하게 참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대표가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나라고 하자 친 이재명계 성향의 의원 21명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검 수용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시작하겠다. 촛불 집회 참석 의원 수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보시면 이젠 아예 윤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정권을 교체한 국민의 선택을 뒤엎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선택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연한 대통령 대선 불복이다. 국회 166석을 갖고 있으니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국민도 안중에 없다는 태도다. 무서운 줄 모르고 폭주하다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심판당했던 몇 달 전의 일을 벌써부터 잊은 것 같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영 교수님.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아니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면 탄핵돼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정권 6개월이 출범밖에 안 됐는데 윤석열 차 고장났다고 내려오라고 탄핵한다고 얘기하고 정권 퇴진하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합니까? 국회의원들 헌법기관이라고 시위의 자유 보장됐다고 민주당 얘기합니다. 당은 관여 안 됐다고. 그런데 지난번 촛불 집회 때 민주당 의원들이 관여된 그 시민단체에서 버스 동원해가지고 왔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한두 명 참석하다 이번에는 6명 참석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옥죄어는 이 수사의 칼날을 피하려는 방탄으로밖에 비춰지지 않고 6개월밖에 안 된 정권을 퇴진하라고 하는 건 국민의 뜻에 대한 모욕이고 국민의 뜻에 대한 거부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을 탄핵함으로써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노리겠다고 하는 것도 얘는 다름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는 헌법기관이면은 헌법기관답게 네. 국회에서 제도의 정치를 해야지 왜 거리의 정치로 나섭니까? 그게 온당합니까? 저는 그래서 그걸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만일 이제 20일 정도 이제 구속수사 기한이 지나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왜냐하면 김용, 정진상 실장 수사 다 끝나면은 수사의 칼날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해야죠. 소설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법리로서 이제 증거하면 되는데 그러면 소환조사할 때 나와야죠. 저는 이제 올 연말 안에 검찰의 소환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그때가 민주당이 그야말로 이재명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플랜 B의 기로에 선 그런 사태가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7명의 의원들이 그제죠. 토요일에 집회 시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명 정도가 친 이재명계 의원 성향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 장외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민주당 내부 의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화면 보시죠. 검찰 수사가 거세지는 만큼 촛불 집회에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이다. 근데 이제 이 개별적이라는 이 단어도 사실은 지금 수준에서는 개별적이다.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각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틀어막겠느냐라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 평가가 나중에는 당 차원에서라고 또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수록
집회 시위에 참석하는 의원 숫자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말에 7명의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조만당이 앞장서고 분발한다는 다짐. 이태원 참사 책임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인간 사냥을 멈추어라. 반성하지도 않을 것이며 멈추지도 않을 것이면 이 자리에서 내려와라. 퇴진하라.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자, 저런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의원들의 잠깐 설명드리죠. 무소속의 민정배 의원을 포함해서 7명의 의원, 안민석, 강민정, 김용민, 양이원영, 유정주, 황운하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퇴진 정권 운동을 나섰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윤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느냐. 지금 지지율이 조금 낮은 건 맞지만 지지율이 낮다고 그게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을 인질 삼아서 사지를 탈출하려는 이재명을 구하겠다는 비이성적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더 보시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본격화를 염두에 두고 지금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게 나중에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장외투쟁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재섭 위원님, 민주당이 이렇게 촛불 집회를 계속 하겠다는, 그러면서 여권에서는 촛불에 취한, 추억에 취한 선동꾼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거센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것을 가지고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개별적으로 의원들은 참여를 해서 그 촛불 집회에 참가하신 분들을 독려하고 응원하고 때로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와중에 당 지도부는 당의 입장과 다릅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촛불 집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그다음에 당 차원에서 오는 정치적 부담감을 같이 해소하면서 나름의 이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민주당 그 지도부가 저 7명에 대해서 우리랑 상관없는 내용이다라고 선을 긋는 것이 사실은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에 국민의힘도 비슷하게 자유한국당 시절에 장외투쟁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총선에서 참패를 한 이후에 장외투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당 지도부의 지침이 있었고, 실제로 장외투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의원들 개개인에게 저희가 통보를 하고 실제로 장외투쟁을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안 했던 기억들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당 지도가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장외투쟁을 개개별 의원들에게 자제를 요청드릴 수 있고 또는 금지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투쟁하려면 하시오. 우리 당 지도부 입장이랑은 상관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변명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결국은 당에서 막지 않았기 때문에 묵인 내지는 방조를 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과거의 자유한국당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지금은 거의 170석에 이르는 막대한 그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야당 아닙니까? 얼마든지 국회 차원에서 입법 내지는 어떠한 청문회 등등 여러 가지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내에서 정부 여당 인사에 대해서 판판이 깨지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자꾸 비춰주다 보니까 사실은 장외에서 어떤 정부 여당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계속 국민들께 호소하는 방식으로만 저렇게 정치적인 플레이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저것을 민주당이 끊어낸다고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죠. 그렇지만 지금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서 민주당과의 어떤 협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한 적이 있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면서. 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국회에서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입법을 하면 그럼 입법 독재다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딴지 걸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이 맡겨 있습니다. 그건 지금 지난 주말에 어떤 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발의한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뀐 뒤로 지금 입법이 통과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민주당 탓을 하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되묻고 싶어요. 그러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정말 민주당과의 어떤 입법 통과를 위해서 민생 입법 통과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저는 전혀 협치에 대한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뭐 이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한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당에서 어떤 집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걸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당의 공식 입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저도 저분들 간 것도 다 그 사후에 어떤 개인적인 SNS를 보고 확인을 한 것이고 이렇게 뉴스를 보고 확인한 것들이어서 저는 뭐 어떤 집단적인 뭐 당 차원의 무슨 뭐 배려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직은 나가서 어떤 이런 뭐 예를 들어 반헌법적인 다른 뭐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개개인의 활동을 보고 너무 민주당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도 좀 경계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개개인의 개인 활동이다라고 민주당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다소 묵인하고 또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두 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스스로들이 먼저 촛불의 추억에 취한 것 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다 자빠집니다.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하고 좌파 시민단체와 호흡하며 주말마다 선전선동으로 사회적 혼란을 유도하는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그저 선동꾼입니다.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정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다 당에서 가타부타 사전에 통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원들 중에서도 그런 촛불 집회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시민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고 또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자,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자, 지난 10일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에 대한 전용기 탑승 불허 이후에 양측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실 비서관과 MBC 기자가 지난 금요일에 고성을 내면서 설전까지 벌였습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 배제를 비롯해서 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 뭐 선택적 언론관이라는 비판도 이제서 나오고 있는데 자유롭게 비판하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구나 그것이 국민들의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아직도 이해는 말 조심하세요. 아직도 말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보도를 잘하세요, 정말. 그럼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지어낸 거예요. 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었고 짤막하게 분위기만 보여드렸습니다. 방금 들었던 무엇이 악의적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MBC 기자와 그리고 비서관과의 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에 10가지 정도 판단, 악의적이라고 대통령실이 판단했던 그 근거를 서면으로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통령이 하지 않은 미국이라는 말을 괄호 안에 넣어서 방송을 했다. 악의적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F로 시작하는 욕설을 한 것처럼 말하며 백악관의 입장을 요구했던 부분도 상당히 악의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방송이죠. 김건희 여사의 그 대역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역이라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악의적이라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습니다. 과거 광우병 괴담 조작 방송을 시작으로 허위 방송 등 허위 보도 등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고 공영방송으로서 성찰 없이 뭐가 악의적이냐며 큰 소리 친 것 또한 악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황. 일단 잠깐 짤막하게 여야 입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최수영 교수님. 네. 지난 금요일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대통령의 질문을 받지 않고 가는 것도 침묵도 하나의 의사표현인데 그 뒤에다 대고 뭐가 악의적이냐고
대통령 뒤에다 대고 따지듯이 묻다 보니까 아마 그 참모했던 홍보기획비서관이 이렇게 답변하면서 설전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악의적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홍보기획비서관과 악의적이라고 설정했던 것은 네. 저는 분명하게 이번 사태에 있어서 그 MBC가 어떤 객관적인 그 균형 보도에 대한 감각을 좀 잃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했던 것처럼 괄호 안에까지 그 정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을 맥락 삼아 넣어가지고 워딩이 아닌 것까지 넣어서 마치 친절하게 계속 발표하면서 그런 맥락으로 설명한 것처럼 호도하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F가 들어간 욕설이 들어간 것처럼 그 말하면서 워싱턴 특파원이 바로 미국 백악관하고 국무부에다가 질문합니다. 여기다 어떤 생각이냐? 그래 물었더니 바로 우리 동맹관계가 튼튼하다, 아무 문제 없다고 또 미국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또 방송을 뺍니다. 네. 미국이 또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또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역을 나온 게 마치 본인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해서 방송합니다.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그래서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따집니다. 왜 이렇게 자꾸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이렇게 좀 말하자면은 언론의 공영방송의 기능을 다하지 않느냐 하니까 잘못한 게 없다고 또 얘기합니다.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언론과 취재원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설전이 벌어진 거고, 저는 이렇게 설전이 벌어지면 앞으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계속 갈등이 노출되는 것을 이렇게 지속해야 하는가 또 어떤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MBC 입장이 상충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 부분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명확히 낼 필요가 있지만 MBC 입장에서는 공영방송으로서 정말 제대로 해왔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해왔던가, 저는 성찰을 먼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 MBC와 대통령실 간의 이러한 갈등들이 국민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결국에는 대통령실에게 마이너스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그 전 의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사과하면 될 일이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전 그렇게 억울하면 이렇게 대통령실의 입장을 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하고 네.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빨리 결론을 지어야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그게 결국에는 대통령에게 점스럽다라는 말까지 듣게 할 만큼 저는 좋지 않은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일단락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국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금 정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공교롭게 해당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도어 스태핑 공간에 가림막을 설치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조금 전에 도어 스태핑을 당분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뭐 무엇 때문인지는 신문 통해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보시죠. 자, 고성을 드러내고 고성을 내뱉고 청와대 비서관과 대통령실 비서관과 서로 다툼을 벌였던 그 모습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상의 이유로 가림막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도어 스태핑 때마다 봤던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자들이 이쪽에 서 있고 카메라들이 이쪽에 다 비치가 돼 있는 겁니다. 걸어 들어오는 대통령을 카메라로 잡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도어 스태핑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곳이 항상 뚫려 있다 보니까 뭐 관계자들이 오고 가는 모습들,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려고 드나드는 고위 관계자들, 또 외부의 사람들이 모조리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안상의 이유로 일단 여기를 좀 막아야겠다라고 이전부터 대통령실에서는 고려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공교롭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혹시 이런 일 때문에 도어 스태핑을 하지 않으려고 안 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이 밝힌 건 당분간은 하지 않겠다. 도어 스태핑은 지금까지 없었던 국민과의 소통 방식이고 그것은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졌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추후에 다시 도어 스태핑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승 교수님. 네.
대통령실의 선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금요일 날 저렇게 노출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아까 도어 스태핑을 마치고 들어가는 뒷면에까지 추가 질문하고 또 답변 안 하고 목소리 고성 요구하고 해당 참마 설전도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또 벌어지지 않는다는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제 금요일의 상황이 저는 일종의 촉발된 트리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좀 약간 고성도 오고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 도어 스태핑이 대통령이 모든 질문에 답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건데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정파적 질문이라든가 어쩌면은 조금 더 곤혹스럽게 하려는 그런 질문들이 질문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이런 좀 언론과의 갈등 관계들 혹은 이렇게 비춰지는 노출되는 어떤 불편한 모습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그럼 도어 스태핑을 재개한다 그러면 최소한 도어 스태핑의 취지에 맞게끔 좀 시스템을 개편해 가지고 그다음에 국민 앞에 나서고 기자들과 소통하는 게 저는 그게 맞는 방법이지 이렇게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은 상황에서 도어 스태핑의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전 대통령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정 변호사님. 저는 소통이라는 단어와 가림벽이라는 단어가 과연 어떻게 보일지 저는 국민들에게 봤을 때는 이건 쉽게 납득하기는 좀 힘들다. 이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굉장히 졸렬한 판단을 한 것이다 생각됩니다. 이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겠다. 어찌 보면 지금 윤 대통령이 그 과거에도 한 여름 정도에도 범에 그 잠시 중단한다고 했다가 바로 또 다시 재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도어 스태핑이 원래 제일 처음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대통령이 하시고 싶은 말만 하시고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갈수록 그 용산 이전의 취지가 국민들과의 정말 거리낌 없는 소통이었는데 계속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의 결정이 올바르지는 않고 또 어느 특정한 언론사를 통해서 이런 취재 제한 어찌 보면 이 가림막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도 취재 제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림막 설치 부분 지금 여러 가지 보안상의 이유라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논란뿐만이 아니라 MBC 기자의 차림새도 지금 또 논란이 됐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MBC 기자가 대통령과의 어떤 도어 스태핑 문답을 할 때 슬리퍼를 신고 왔다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무례하다라는 대응이고 야권에서는 좁쌀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비치고 있는 저 빨간색 원 안에 있는 슬리퍼를 신은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데 대통령을 만나는 그때 아마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중요한 순간이고 매일 아침 치러지는 일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의미 있는 취재 시간일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슬리퍼를 신고 가는 모습이 과연 적당한 것이냐, 적절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배섭 위원님? 슬리퍼를 신고 간다는 것? 저도 그 이제 비대위원회, 그러니까 당 지도부를 하면서 기자들과 만날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국회 차원에서 백브리핑을 할 때도 있고 모두 발언할 때도 있고 하면서 이제 기자들이랑 맞출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당시 한여름에도 기자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더운 여름에도 굳이 이렇게 정장 자켓을 입고 옷을 매무새를 갖춰 입고 늘 국회에 출입했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모두 발언한 제 복장이 조금 가벼운 복장이어도 기자들만큼은 그래도 늘 복장을 갖춰 입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낯선 그림이긴 합니다. 제가 한 번도 저는 국회에서 출입을 하면서도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니는 기자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제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취재 현장 아니겠습니까? 네. 기자로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리퍼를 신고 왔다는 것이 사실 제 상식선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저는 이제 이번 MBC 대응과 관련돼서 저는 초반에 전용기 태운 부분, 그다음에 처음에 여당과 MBC가 대척점을 세우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을 한 바가 있지만은 이번에 대통령실에 내놓은 비판 자체를
MBC에서 너무 무슨 뭐 언론 탄압이라고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정부 여당이 법과 제도로서 MBC라는 언론사를 뭐 제어한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 부정적이겠지만 얼마든지 MBC도 성역이 아니거든요. 정치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권력도 역시 언론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마치 MBC가 성역인 것처럼 저렇게 결계를 하는 것은 저도 저 부분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MBC 기자의 슬리퍼 논란 때문에 기사들이 여기저기 많이 실렸는데 조선일보 신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만물상에 실린 내용입니다. 일단 직장에서도 슬리퍼는 요주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로비에 갈 때만큼은 사무실에서는 슬리퍼를 자유롭게 신고 다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비에 갈 때는 운동화나 뭐 구두라든지 갈아 신고 방송할 때도 제가 슬리퍼를 신고 방송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어색하고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무례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항상 구두를 신고 저도 방송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자기 자리에서 슬리퍼 신고 업무를 보더라도 상사에게 보고를 하거나 다른 부서에 갈 때는 정장 신발로 갈아 신는 것이 예의라고 지적을 하고 기자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다 때문에 질문의 내용이 공격적이고 다소 무례하더라도 국민이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면 일정 부분 용인된 것도 사실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식장에서 어떤 기자가 당 차원의 향후 계획을 묻자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런 자리에서 예의가 아니지 않나 XX 같은 자식이라고 했지만 그 비난의 화살은 기자가 받진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담당 기자에겐 매일 아침 대통령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국민을 대신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 출근길 문답 시간이 가장 중요한 일과일 것이다. 그런 중요한 업무에 슬리퍼 차림으로 나선 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선희 평론가 말씀해 주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슬리퍼를 신은 기자가 잘못했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하여튼 부주의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다만 이러한 문제까지 여당의 비대위원회에서 비대위원이 지적할 문제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특히나 지금 MBC와 대통령실 간의 엄중한 분위기를 비추어 봤을 때는 슬리퍼를 신는 것은 다소 부주의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하나의 신문을 더 준비해 놨습니다. 어떤 신문이냐 하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화형 17형을 쏘아 올릴 때 시험 발사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딸로 추정되는 꼬마 여자아이가 공개가 됐습니다. 아마 딸로 보이는데 지금 사진 보시는 거랑 비슷합니다. 화면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김정은이 ICBM 발사장에서 딸을 공개했다. 지금 이설주 여사 보이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있죠? 사이에 꼬마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설주 여사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있는 꼬마 여자아이. 굉장히 좀 닮았다라는 느낌을 받고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둘째 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에게는 자녀가 3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 2010년도에 출생을 한 것으로 지금 많이들 보고 있고 이름은 미공개되어 있지만 김주은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학 가능성에 있고 평양에서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둘째 딸, ICBM 발사를 지켜본 것으로 보여지는 둘째 딸은 로드맨, NBA 농구 선수 출신의 로드먼이 언급한 걸 근거로 했을 때 김주애라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안팎에 최근에 출생을 한 셋째 딸은 현재 평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진들도 함께 나오면서 일단 둘째 딸까지는 공개가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화형 17형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잠깐 김정은 위원장의 둘째 딸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봤는데요. 그만큼 김 위원장의 자녀들이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고 오히려 미사일을 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시 뒤에 10시부터 저희 대중음악상으로 꼽히는 2022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생중계해드립니다.
방탄소년단이 4년 연속 상을 받게 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자, 신통방통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